타는 듯한 안달루시아의 태양 아래 하얀 회벽의 집들이 숨막히는 시에스타에 잠겨 있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한 오후, 알케리아 블랑카의 좁은 골목길에는 매미 소리만이 윙윙거렸다. 마테오의 집안 낡고 커다란 나무 식탁에 앉아 그는 창밖을 응시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메마른 먼지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곧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안락 의자로 향했다.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 이사벨이 앉아 있었다. 한때 총명했던 그녀의 눈은 이제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알츠하이머는 도둑처럼 그녀의 기억을 훔쳐가고 있었다. 마테오의 어깨는 삶의 무게로 축 처져 있었다. 한때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도예가였던 그의 손은 이제 흙 대신 어머니의 약봉지를 쥐는데 더 익숙했다. 집 한쪽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도예 작업실은 그의 좌절된 꿈처럼 버려져 있었다. 싸구려 수입품과 길어진 경제 불황은 그의 가업을 삼켜버렸고 몇 년 전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오롯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오래된 부상의 욱신거림이 그의 내면적 쇠락을 대변하는 듯했다. 따르릉,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깼다. 마드리드에 사는 딸 엘레나였다. 마테오는 마지못해 수화기를 들었다. 아빠, 잘 지내셔? 엘레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빠르고 차가웠다. 도시의 속도에 길들여진 목소리였다. 그럭저럭. 마테오의 대답은 짧았다. 할머니는 좀 어떠셔? 똑같아. 오늘은 날 알아보지도 못하는구나. 아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순 없어요. 제가 알아본 요양원 있잖아요. 시설도 괜찮고 전문 인력도 있다는데. 됐다. 마테오가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내 엄마가 평생을 산 집이다. 여기서 마지막을 보내셔야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가업의 몰락만큼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패배였다. 하지만 아빠 혼자서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마테오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혹은 통제해야만 한다는 오기가 남아있었다. 벽에 걸린 십자가상이 그의 고뇌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사벨은 여전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앙상한 손이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마테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엘레나에게 소리쳤던 것과는 달리 낮고 부드러웠다. 이사벨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잠시 낙이 익은 기색이 스치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텅 빈 허공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마테오가 잠시 시장에 간 사이 사건이 터졌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머니, 이사벨.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골목길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 그는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 하얀 회벽에 드리운 그의 길고 검은 그림자가 절망처럼 따라붙었다. 얼마나 헤맸을까? 마을 광장 근처 올리브나무 그늘 아래서 그는 마침내 어머니를 발견했다. 이사벨은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웃 카르멘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카르멘은 전형적인 시골 이웃이었다. 인정도 많았지만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때로는 무례할 정도로 호기심이 많았다. 마테오, 여기 계셨네. 이사벨 아주머니가 길을 잃으신 모양이야. 카르멘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흥미롭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의 눈은 동정심으로 빛났지만 그 동정심은 마테오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고맙소, 카르멘. 마테오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는 이사벨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혼자 나오셨어요? 이사벨은 겁에 질린 아이처럼 마테오의 팔을 꼭 붙잡았다. 여기가 어디니? 집에 가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자, 이제 집에 갑시다. 마테오는 카르멘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서둘러 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카르멘의 집요한 시선이 따가웠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의 상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의 무력함과 가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마테오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카르멘의 동정 어린 눈빛과 어머니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서 도예 작업실로 향했다. 먼지 쌓인 물레 앞에 앉아 그는 차가운 흙덩이를 집어들었다.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그의 투박한 손이 흙을 매만지기 시작했다. 한때 그의 손끝에서 태어났던 아름다운 곡선과 형태들을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손은 굳어 있었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중하려 할수록 흙은 그의 소나기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테오는 결국 흙덩이를 바닥에 내던졌다. 젠장, 그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생명을 불어넣었던 손은 이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과거의 영광은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고 남은 것은 초라한 현실뿐이었다. 그는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깊은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여름의 끝자락, 마을은 가을 축제 준비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테오에게 축제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이사벨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이제 그녀는 밤낮을 구분하지 못했고 종종 마테오를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 보듯 경계했다. 밤에는 불안 증세가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안을 서성이거나 소리를 질렀다. 마테오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는 극에 달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은 컴했고 오래된 다리 부상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엘레나와의 전화통화는 이제 거의 매일같이 싸움으로 번졌다. 아빠,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이렇게 가다간 아빠까지 쓰러지신다고요. 내 걱정이나 해라. 나는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당장 병원비며 약값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보내드리는 돈으론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만하라고 했다. 마테오는 이를 악물며 전화를 끊었다. 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그는 정말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시장에 가서도 그는 예전처럼 인심 좋게 물건을 사지 못했다. 값싼 채소 몇 가지와 딱딱한 빵 한 덩이를 사면서도 주머니 속 동전을 세어보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했다. 그는 점점 더 집안에 틀어박혔다.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거의 끊겼다. 그의 고립감은 낡은 집의 먼지처럼 두텁게 쌓여갔다. 어느 날 오후 마테오는 이사벨에게 점심을 먹이고 있었다. 이사벨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기, 저 나무, 예전에 당신 아버지가 심으신 거지? 마테오는 깜짝 놀랐다.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가 과거를, 그것도 명확하게 기억해낸 순간이었다. 그는 가슴이 뭉클해져 대답했다. 네, 어머니, 맞아요. 아버지가 저 올리브 나무를 심으셨죠. 어머니 좋아하신다고. 이사벨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랬지, 당신 아버지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녀의 눈빛이 잠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머무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다. 그녀는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마테오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마테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방금 전에 짧은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더 깊은 슬픔과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렀다. 알츠하이머는 이렇게 잔인하게 희망을 주었다가 빼앗아 가곤 했다. 마을에는 축제의 기운이 완연했다. 거리에는 오색 깃발이 나부꼈고 밤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테오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창밖의 활기찬 풍경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저 축제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축제 마지막 날이 밝았다. 해질 엿, 마테오는 마지못해 이사벨을 휠체어에 태우고 집을 나섰다. 매일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어머니에게 잠시나마 바람이라도 쐬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광장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흥겨운 춤판, 음식 냄새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마테오는 인파를 헤치며 휠체어를 밀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역력했다. 그는 이 소란스러움 속에서 더욱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였다. 마테오가 땀을 닦기 위해 잠시 멈춘 순간 이사벨이 앉아있던 휠체어가 비어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어머니.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축제의 인파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휠체어를 버려두고 어머니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이사벨,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축제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사람들의 무심한 얼굴 사이를 헤치며 그는 필사적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공포와 절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거의 탈진 상태로 광장 한쪽에 다다랐다. 그곳에서는 플라멩코 공연이 한창이었다. 격정적인 기타 선율과 무용수의 현란한 발놀림, 애절한 노랫소리가 광장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무대 앞쪽에 멍하니 서 있는 이사벨이 있었다. 마테오는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사벨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플라멩코 무용수의 붉은 드레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낯익은 플라멩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자 이사벨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마테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다. 마테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마테오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어머니가 그를 알아보았다. 몇 달 만인지 모를 일이었다. 마테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마테오. 하지만 그 순간은 찰나에 불과했다. 이사벨의 눈빛은 다시 초점을 잃고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마테오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며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여긴 어디야?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겁에 질린 아이처럼 변해 있었다. 마테오는 허탈하게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의 짧은 재회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확인이었고 잔인한 현실의 무게를 절감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가 예전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 끝없는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깊은 슬픔과 함께 이상하게도 일종의 해방감이 느껴졌다. 더 이상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처절한 체념이었다. 그는 이사벨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축제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광장을 빠져나왔다. 축제가 끝나고 몇 주가 흘렀다. 안달루시아의 하늘은 어느덧 쓸쓸한 가을빛을 띠고 있었다. 마테오의 집안은 이전보다 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피에스타에서의 그 짧고 강렬했던 순간 이후 마테오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저항 대신 조용한 체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엘레나와 싸우지 않았다. 딸이 요양시설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은 동의도 거부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일 뿐이었다. 엘레나는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섣불리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지쳐 있었고 어쩌면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희미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어느 늦가을 오후 마테오는 자신의 낡은 작업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황혼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지는 해는 그의 얼굴과 작업실 안에 먼지 쌓인 도구들 위로 길고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엘레나가 알려준 요양시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였다. 그는 오랫동안 그 번호를 응시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일까? 아니면 자신의 이기심일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책임감과 죄책감, 그리고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싸움은 예전처럼 격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어떤 결정이든 결국은 슬픔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메모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벨이 있는 거실로 향했다. 이사벨은 창가에 놓인 안락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마테오는 잠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휠체어를 가져왔다. 어머니, 잠깐 산책하실래요? 이사벨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테오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웠다. 담요를 무릎 위에 덮어주고 그는 휠체어를 빌며 집 밖으로 나섰다. 두 사람은 집 근처의 오래된 올리브 밭을 향했다. 석양빛을 받아 올리브 나뭇잎들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마테오는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밀었다. 이사벨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는 어떤 해결도 어떤 약속도 없었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테오는 문득 아버지와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이 올리브 밭에서 함께 웃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늙고 병든 어머니와 지친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간의 무상함과 삶의 고독이 그의 가슴을 시리게 했다. 황혼이 짙어지면서 공기가 차가워졌다. 마테오는 휠체어를 멈추고 이사벨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격렬하게 저항하지도 않았다. 다가오는 인생의 황혼을 그는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고 슬픔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 슬픔 속에는 역설적이게도 어떤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이 길고 고독한 황혼을 건너가야 할 운명임을 받아들인 것이다. 석양 아래 올리브밭 사이에 선 두 사람의 실루엣은 한 폭의 쓸쓸하고 아름다운 그림 같았다. 그들의 발밑으로 길어진 그림자가 조용히 땅거미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마테오는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사를 챙겼다. 약을 먹이고 잠시 볕이 좋은 창가에 앉혀드리거나 날씨가 허락하면 휠체어를 밀고 올리브 밭을 산책했다. 이사벨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거나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보냈다. 가끔 아주 짧게 정신이 돌아와 마테오를 알아보거나 옛날 이야기를 한두 마디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은 점점 드물어졌다. 엘레나와의 통화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언쟁 대신 피곤한 안부와 짧은 침묵이 오갔다. 엘레나는 매달 약간의 돈을 보내왔고 요양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개입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 마테오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 역시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 멀리 떨어진 고향의 문제를 외면하고 싶은 것일지도 몰랐다. 이웃 카르멘은 여전히 가끔씩 마테오의 집을 기웃거렸다.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사벨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고 마테오는 그녀의 친절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는 점점 더 외부 세계와 담을 쌓고 어머니와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지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해질녘 어머니와 함께하는 올리브밭 산책이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는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테오는 작업실 구석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그 안에는 그가 젊었을 때 만들었던 작은 도자기들이 들어있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찻잔, 작은 꽃병, 그리고 아내에게 선물했던 작은 인형까지. 그는 먼지 쌓인 도자기들을 하나씩 꺼내 조심스럽게 닦았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잊고 있던 감각을 일깨웠다. 그는 문득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시 만들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마테오는 아주 조금씩 작업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흩어진 도구들을 제자리에 놓았다. 물레를 돌릴 엄두는 내지 못했지만 그는 작은 흙덩이를 가져와 손으로 조물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형태도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흙을 만졌다. 그것은 무언가를 다시 창조하려는 의지라기보다는 그저 흙의 감촉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행위에 가까웠다. 이사벨의 상태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빠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음식도 잘 삼키지 못했다. 마테오는 죽을 더 묽게 쑤어 조금씩 떠먹여야 했다. 밤에는 기침이 잦아졌고 숨소리도 거칠어졌다. 마테오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밤새 간호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더욱 깊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안달루시아의 겨울은 혹독하지는 않았지만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마테오의 마음은 더욱 스산해졌다. 올리브 수확이 끝난 밭은 황량했고 마을은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겼다. 이사벨은 이제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다. 마테오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안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이사벨이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숨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마테오는 겁이 덜컥 났다. 그는 급히 마을 의사를 불렀다. 왕진을 온 늙은 의사는 청진기를 대보고 고개를 저었다. 폐렴 기운이 있군. 노인에게는 위험해.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지만. 의사는 마테오의 형편을 아는 듯 말을 흐렸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항생제 처방뿐이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게.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약을 처방해주고 돌아갔다. 마테오는 망연자실했다. 어머니를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갈 형편이 되지 않았다. 설령 간다 해도 이 상태의 어머니가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받아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마테오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이사벨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희미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수많은 감정이 그의 마음속을 휘몰아쳤다. 후회, 슬픔, 사랑,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안도감까지. 이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은 죄스러웠지만 솔직한 감정이기도 했다. 새벽녘 이사벨의 숨소리가 더욱 가빠졌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뜨고 마테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공포가 없었다. 아주 맑고 투명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맙다, 아들아.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마테오의 손을 잡은 그녀의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이사벨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테오는 한참 동안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함께 길고 길었던 부양의 무게에서 벗어났다는 복잡한 감정이 그를 감쌌다. 그는 엘레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엘레나가 마드리드에서 내려왔고 카르멘을 비롯한 몇몇 이웃들이 찾아와 위로를 건넸다. 어머니는 마을 공동묘지, 아버지 곁에 묻혔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테오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이 순간을 예감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장례식이 끝나고 엘레나는 마드리드로 돌아갔다. 다시 혼자가 된 마테오는 텅 빈 집의 적막함과 마주해야 했다. 어머니가 늘 앉아있던 안락의자, 그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침실,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를 선명하게 일깨웠다.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실감과 고독감에 휩싸였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고된 일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그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이기도 했다. 이제 그 목적이 사라지자 그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다. 아버지와 나란히 잠든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서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을 속으로 되뇌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원망의 말까지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그에겐 해당되지 않는 듯했다. 슬픔은 희미해지는 대신 그의 내면 깊숙이 뿌리내려 그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기력하게 작업실 의자에 앉아있다가 문득 손으로 빗담한 작은 흙덩이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가 잠시 만지작거렸던 것이었다. 그는 흙덩이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매만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는 다시 흙을 반죽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처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 하거나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흙의 감촉에 집중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흙의 변화, 물과 흙이 만나 형태를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에 몰두했다.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이 그의 손길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작은 잔을 하나 빚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고 소박한 형태였다. 그는 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먼지 쌓인 작업실 창문으로 들어온 희미한 겨울 햇살 속에서 젖은 흙으로 빚어진 작은 잔은 그 자체로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날 이후 마테오는 매일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작은 것들을 빚었다.
잔, 접시, 작은 화병. 그의 손길은 점점 더 익숙해졌고 그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다. 도의 작업은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으려는 몸부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이어가는 방식이었고 어머니를 애도하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그가 만든 도자기들은 투박했지만 그의 산과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팔 생각도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조용한 위안이 되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안달루시아의 들판에는 다시 야생화가